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18회차 이론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정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손익계산서는요.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나타내는 보고서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타인 자본에 대한 정보는 부채입니다. 타인 자본, 남의 돈, 부채, 빌려온 돈, 자기 자본은 내 돈,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요소죠. 그죠? 참고로 재무상태표는 특정한 날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외상매출금 잔액이 200만원이고요. 단기의 외상매출금 중 잔액 120만원이 대손 처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 100만원이다. 자,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시켜줘야겠죠? 대손 당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100만원. 나머지 20만원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처리해 주셔야겠죠.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3번. 3번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여기까지 맞죠? 다만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자, 뒤에 문장이 틀렸고요.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취득 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기말평가 하실 때 저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가법은요,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낮아졌을 때 저가법을 쓰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상품을 100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31일 현재 이 상품의 시가가 80원인 거예요. 우리 재고자산 특징이 뭐죠?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런데 100원에 구입해서 80원에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20원의 손실이 발생했죠. 그 손실을 12월 31일 날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20원 잡아주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20원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원이 하락했기 때문에 손해봤죠. 그래서 손실 잡아주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써서요. 상품이 100원이 있죠. 이 상품 밑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마이너스 20원. 장부 금액은 80원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가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시가 80원으로 장부 금액 잡아주시고 반대로 시가가 올랐다라고 했을 때에는 취득원가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재고자산 자체가 항상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기 때문에 시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굳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보시면 저가법이다 적혀있죠?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졌을 경우에만 손실로 인식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2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의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맞죠? 취득 원가에다가 부대비용 더해 주셔서 재고자산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 돼요. 3번,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체계적인 배분액을 포함한다. 맞죠? 자, 제조 원가다라고 했을 때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각종 경비들 다 합친 금액이죠. 자, 4번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그러니까 한꺼번에 구입한 경우에는 총 매입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해서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를 결정한다. 4번도 맞습니다.
자, 제가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한꺼번에 100만 원 주고 매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가치에 따라서 A는 뭐 70만 원, B는 30만 원 이렇게 따로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4번. 자, 12월 말 결산법인인 한국의 기계장치 관련된 자료고요. 12월 31일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취득은 23년 7월 1일 했고요. 정률법을 사용해서 감가상각해 주시면 돼요. 자, 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즉 6개월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월할 상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23년도 12월 31일 날 자, 취득 원가는 2천만 원이고요. 잔존가액 없죠? 바로 45% 해주시고 자, 45%는 1년에 대한 상각률이기 때문에 12개월 중에 6개월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12분의 6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2천만 원 곱하기 45%. 자, 그럼 1년에 90이고요. 나누기 12 곱하기 6 그러면 450. 자, 그 다음에 24년도 12월 31일 자, 취득 원가가 2천만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셔야 되죠. 450 빼주시고 여기에다가 45%. 자, 24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1년치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2천만 원 빼기 450. 그러면 1550에다가 곱하기 45%. 자, 그럼 697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실 때 취득일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언제 취득했는지 잘 봐주시고 만약에 1월 1일 날 취득한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월할 상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5번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맞죠? 단기매매 증권의 정의입니다. 2번 단기매매 증권 중 채권은 원가법, 주식은 공정가액으로 기말평가한다. 2번이 틀렸죠.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자, 3번 처분에 따른 처분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맞죠?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단기매매 증권뿐만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 손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이러한 처분 손익은 모두 손익계산서에 들어갑니다. 4번, 단기매매 증권은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죠? 자, 6번. 자, 옳지 않는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자산의 정의 맞죠?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타인 자본, 우리 아까도 나왔죠. 타인 자본은 부채, 자기 자본은 자본. 자,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되며 틀렸죠. 타인 자본에 해당되며 타인으로부터 빌린 빚을 말한다. 2번이 옳지 않은 문장이고요. 3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남은 금액 또는 순자산을 말한다. 맞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남은 금액을 얘기합니다. 4번, 비용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 사용 또는 부채의 증가이다. 4번도 맞죠? 우리 예를 들어서 광고 선전비 차변에 비용 지출된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 자산 감소가 되죠. 그죠? 혹은 뭐 미지급금이다 그러면 부채가 유출이 되겠죠. 자, 다음 7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신주 발행비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1번이 틀렸죠. 우리 자본과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 비용과는 무관합니다.
자, 신주 발행비 한번 볼게요. 주식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가 자본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고요. 발행하면서 들어오는 현금이 8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신주 발행비 10만 원 빠지고 7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해 가시죠? 주식은 80만 원에 발행을 했는데 신주 발행비, 주식 발행할 때 들어간 수수료 같은 것들이 10만 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 들어오는 돈은 70만 원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남은 금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30만 원 채워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는 두 개 차이 20만 원 있고요. 신주 발행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그래서 신주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돼요. 자, 또는 반대로 자본금이 100만 원이고요. 이번엔 현금 15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신주 발행비 10만 원 빠지고요. 14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50에다가 신주 발행비 10만 원 있죠. 20만 원까지 더해서 60만 원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빼주셔야겠네요. 신주 발행비는 반대로 빼고 40으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는 신주 발행비를 더해주시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수수료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초과금에서도 빠져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죠? 1번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한다.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는 방법으로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2번 주식의 할증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 발행 시 증가하는 자본금과 동일하다. 자본금을 물었죠. 자본금은 무조건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분개해. 자본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분류된다. 맞죠? 자, 우리 자본 분류를 하실 때 두 가지로 일단 구분을 했죠.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 영업활동 거래인 손익거래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자, 손익거래는 기타 포괄 손익유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자, 4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다. 맞죠? 자, 8번부터는 원가입니다. 자, 매출 총이익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자, 매출액은 상품 판매액 500만 원. 자, 그럼 매출 원가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매출 원가는 없죠. 그러면 나머지 자료를 가지고서 풀어주셔야 돼요. 자, 상품의 T 계정을 그려볼게요. 자, 기초는 100만 원, 단기에 매입한 게 200만 원. 자, 그럼 우리 회사 상품은 총 300만 원이 있죠. 그럼 대변에도 300 들어가야 되고요.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50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300 중에 50만 원 남아있기 때문에 판매된 매출 원가는 250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 250으로 잡아주시면 매출 총이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상품의 T 계정은 기본으로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내가 외우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300인데 기말에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50이니까 나머지 250만 원이 팔렸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제조 원가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투입한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맞죠? 2번. 제조 간접 원가는 간접 재료 원가, 간접 노무 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이외의 모든 제조 원가를 말한다. 맞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빼고 나머지 모든 제조 원가를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해요. 3번. 직접 노무 원가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직 종업원의 급여로서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노무 원가를 말한다. 자, 직접 추적할 수 없다면 간접 노무 원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직접 추적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4번,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를 합하여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고 하는데, 이는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 맞죠? 우리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2개 더하면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고 해요. 자, 우리 기초 원가 혹은 기본 원가도 기억나시나요? 얘들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죠. 자,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2개 더한 거는 가공 원가라고 합니다. 자, 10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다품종, 대량 생산업종에 적합하다. 1번이 틀렸죠. 소품종.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만드는 업종에서 종합원가 계산하는 거고요. 만약에 품종이 다양하고 조금씩 생산을 하더라, 소량으로 생산을 하더라. 자, 이런 경우에는 제품 하나씩 계산하는 개별 원가 계산으로 보셔야겠죠. 자, 2번 물량의 흐름 파악과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요구된다. 맞죠? 완성품이 몇 개인지 계산하는 게 주요 과제입니다. 3번 원가 요소별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나누고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집계한다. 맞죠? 4번 제조 원가는 각 공정별로 집계되며 그 공정을 통과한 제품 단위의 원가를 배분한다. 맞죠? 자, 그래서 특히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이 2가지 특징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1번 원재료 매입액은 800만 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0만 원이 감소한 경우 단기의 원재료 원가는 얼마인가? 자, 그럼 원재료의 T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기초, 기말 잡아주시고 단기 매입, 그 다음에 투입한 거는 재료비가 되겠죠. 자, 얘를 구해주셔야 되고요.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800. 자, 그리고 기말이 기초보다 30이 감소했대요. 자, 그럼 기말을 아예 빵원으로 두시면 기초가 30만 원 들어가면 기말보다 30만 원 감소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기초보다 기말이 30만 원 감소했더라. 라는 게 성립이 되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빵원으로 두시고 말이 맞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재료비는 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원가의 배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1번 인과관계 기준,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원가 배분하겠다. 가장 적합한 방법이죠. 2번 보수주의 기준. 자, 2번이 틀렸어요. 우리 보수주의는 재무 회계를 하실 때 자산의 금액을 낮게 측정을 하겠다라는 게 보수주의예요. 자, 수혜 기준, 수혜를 받은 기준으로 배분하겠다. 자,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은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그 능력만큼 배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혜 기준은 경제적 효익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다. 효익만큼 배분하겠다. 자, 부담 능력 기준은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배분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는 부가세죠. 부가세 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는 몇 명인가? 단 다른 사업장은 없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법인 사업자는 모든 법인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자로 발급하셔야 돼요. 자,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에 공급 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때
전자로 발급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8천만 원 미달한다 그러면 종이 있죠.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법인 사업자는 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 공급가액이 1억 원이래요. 그럼 8천만 원 이상이죠. 그러면 전자로 발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명입니다. 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얘기는 부가세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조세의 물납, 재화의 공급 아니죠. 자, 조세의 물납은 세금을 물건으로 납부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세금을 예를 들어 현금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땅으로 세금을 납부하겠다. 혹은 건물로 대신 세금 납부하겠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재화를 공급하는데 이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 10%를 매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세금 내려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또 부가세까지 납부해라. 그러면 세금을 2번이나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얘들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사업상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사업상 증여하겠다, 물건을 이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 납부하셔야 돼요. 4번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의 양도. 자, 우리 양도자가 있고요. 양수자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수자한테 제가 사업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승계를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는 물건, 상품, 인테리어, 심지어 직원까지 전체적으로 다 넘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매출밖에 없고요. 양수자 입장에서는 매입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 부가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자, 그런데 매입이 발생하면 오히려 환급 받아야 되죠. 자, 그럼 국가는 양도자에게 받았던 1,000만 원을 다시 양수자한테 환급을 해줘야 돼요. 국가 입장에선 어때요? 1만 2번 하지 세금을 거두어 들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나한테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 납부하지 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말고 매출 부가세도 없고 매입 부가세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괄 승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15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영세율 맞죠? 용역의 국외 공급 수출로 보고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 이 부분은 면세입니다. 영세가 아니죠. 세금 면제. 3번이 정답이고요. 외국으로 항행하는 용역, 당연히 수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회계 1급 이론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난이도를 봤을 때 조금 어려웠다 싶은 문제는 3번 재고자산 관련된 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번은 조금 생소한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외하고서는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니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실무풀이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